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원산의 문학 문양입니다. 오늘도 이순신 난중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난중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제가 아시다시피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중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하는지 또 뭐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여러 시청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난중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 시대가 또 난중일기 시대, 임진왜란 시대하고 너무 흡사한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임진왜란의 상태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현 시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해서 한번 이 난중일기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전쟁이라는 것은 손자병급의 시계편 1장에서 말하듯이 전쟁은 국가의 대사이기 때문에 또 병사의 생사가 걸린 문제고 나라의 전망에 가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신중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손자병급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분 난다고 전쟁하고 이렇게 화난다고 전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전쟁을 하는 이 전쟁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임진왜란 시대, 그렇게 조선시대 14대 왕,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서 발생해서 발발해가지고 아는 건데, 이 14대 선조 밑에 이 많은 문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인력풀이죠, 인력풀이고, 여기에 별표 치는 거는 이 시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보면 이왕, 조식, 이라는 기라성 같은 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황윤길 통신사로 간 사람, 김성일이라는 사람, 정철, 윤두수, 유성룡, 이순신 이렇게 있는데, 영화로 치면 등장인물들, 등장인물. 배용님은 어떤 사람이냐, 선거인 어떤 사람이냐, 이원영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조 밑에 인력풀이에요. 인력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시대에 막강한 선비들이 있었다. 막강한 선비들이. 이황의 제자들, 율곡의 제자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곡이가 제자가 유성룡이고, 또 유성룡하고 또 이원익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성운이라는 사람은 또 성운이, 우계 성운, 이 대유학자. 이 사람은 또 광해군, 선조의 왕세자 광해군을 또 도운 사람이에요. 신립도 있고, 나중에 나오는 명랑때 나오는 김옥주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인력풀이 있는데, 회사를 가든, 국가를 가든 인력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력풀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력풀이. 여기 기라상 같은 문과, 유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장수들은 누가 있냐 보면, 장수들은 별로 없어요. 이 당시 아마 제일 장수가 높은 사람이 신립인 것 같아요. 신립, 박홍, 원균, 이순신, 이 정도가 우리나라를 지킨 장수였는데, 이율곡 선생은 주장한 얘기가, 전쟁이 200년 안 일어났으니까, 이제 전쟁 날 때가 됐다. 10만 장매선을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걸 따르다가 정여립이가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 또 난이 아니죠. 이게 군사를 키우다가 정여립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기초국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서인계열이 있고 동인계열이 있습니다. 서인계열이 있고 동인계열이 있는데, 이 서인계열과 동인계열을 잘 이해하셔야만 이 시대의 전국을 알 수가 있어요. 서인이 얘기하면 동인이 반대하고, 동인이 얘기하면 서인이 반대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동인계열이에요. 유성룡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서인계열에는 윤두수가 필두가 되는 거예요. 윤두수가 필두가 되는데, 윤두수하고 정철이가 필두가 되는데, 윤두수하고 정철은 참고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다시 불러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는 서인을 좋아해서 서인을.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야, 내 옆에 척관이 있어야 되는데, 윤두수 불러와, 정철 불러와, 이래 된 거예요.
야, 유승용 넌 싫어. 이런 거예요. 동인, 너, 얘들은 싫어. 이런 거예요. 얘들은. 동인, 뭐, 유승용 싫어. 이순신 싫어. 뭐, 이원익 싫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주로 이제 윤두수하고 뭐, 이렇게 정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세인이 지금 선조가 이렇게 이쪽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특징은, 서인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굉장히 강력파예요. 싸우자 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또 말로만 싸우는 거예요. 준비는 한 개도 안 했어요. 이 동인계열 사람은 싸우면 안 됩니다. 안 된다 하는데 준비는 다 했어요. 저 이순신 배치시키고, 권율 배치시키고,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예요. 또 원규도 배치시키는데, 아마 이런 대목에서 좀 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승용이가 청거를 할 때, 원규도 청구하고, 이순신도 청구하고, 권율을 청구하는데, 동인 사람만 짠떡 청구하니까, 원규는 끼워 넣기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규를. 야, 윤두수가. 우리 장수도 하나 좀 높은 자리 줘. 이래가지고, 경상 우수사가 되는 거죠. 우수사. 그래서 전쟁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신립, 박홍, 원규 너가 책임져. 이런 얘기입니다. 했는데 뭐, 추풍락으로 다 날아갔죠. 이 사람들이. 신립, 박홍, 원규 추풍락으로 다 날아갔어요. 그래, 믿을 사람이 이 동인밖에 뿐이에요, 이제는. 선조가 좀 힘들게 됐죠. 이런 인력풀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조직에 나가도 인력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아까운 게, 장군들의 풀이 없다는 거예요. 장군들의 풀이. 그러니까 또 참고로 나이 순서대로 좀 해놨어요. 보면 나이대로 좀 맞췄어요. 유성룡하고 보면은, 뭐랄까. 이왕 조식이가 1501년도 생이고, 김성일하고, 성원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황룡기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왜냐면 조선에서는 아무리 직급이라도 나이를 좀 고려하는 게 많거든요.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이해하려면 이 각각의 관계를 다 알아야 돼요. 각각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순신과 정철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아요. 난중일기도 나오지만, 정철이가 이제 말 타고 순사가 돼가 밑에 남의 지방을 순찰하는데 이순신은 콧방귀도 안 뀌어요. 이원희가 내려오면은 이원희가 왔다고 이순신 잔치도 부르고, 이원희가 또 이순신한테 또, 하사품 같은 거 주고 이래요. 아주 친해요. 이순신, 이원희, 이승용, 이 세 사람이 완전히 임진왜란을 극복한 사람이다. 오리 이원익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하지만 또 너무 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참 존경하는 사람이다. 청백리 오리 이원익. 임진왜란을 지휘한 이원익. 그러고 뭐 병자호란인가? 그 다음에 또 호란이 있죠. 그렇게 이원익이 죽으면서 나의 그 역사를 알리지 마라. 이순신처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내가 이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이원익이에요. 왜 그러니까 맨날 전쟁 만나고 이래가지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키가 140이라고 하는데. 그 이순신하고 이원익하고 첩의 자식들, 이순신의 딸, 이원익의 아들이 결혼했어요. 서녀가 결혼했어요. 그렇게 서사돈입니까? 사돈 관계예요. 사돈 관계. 그런데 들어놓고 내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 누가 잡고 있나? 있냐면 이 세인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인이 잡고 있는데, 게다가 전쟁을 동인들이 안 한다 했거든요. 전쟁이 나니까 유승룡은 죄인. 전쟁 안 한다 하는데 너는 전쟁 났잖아. 너가 책임져. 이래가 죄인이 됩니다. 유승룡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나니까 윤두수 이제 밑에 있다가 끌어올리고, 정철 끌어올리고 하니까 윤두수하고 유승룡하고는 아주 그 대립관계가 있는 거죠. 윤두수는 원규를 밀은 거예요. 윤두수도 훌륭하신 양반입니다. 굉장히 양반인데, 존경받을 만한 양반인데, 한 가지 혐의 있다면, 원균을 밀었다는 거. 윤두수가 원균을 밀었다는 거. 여기 오게 팁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 이항복, 이덕형, 기라성 같은 문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장군이 있어야 되는데, 장군이 없죠, 장군이.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신립, 박홍, 원균. 남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한국 혼자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권희 씨가 와서 일본으로 와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파죽지세로 와가지고 4월 13일 와가지고 막 전쟁을 치고 뭐 한데 동네성에서 박홍이가 도망가요. 박홍이가. 여기 보시면 박홍. 아, 박홍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박홍. 사진도 없네. 이게 이순신 이제 감옥에 갇힐 때 옆에서 이순신 죽이라 한 사람이 박홍이에요. 정류 재란 일어날 때, 백의종 날 때, 고문을 하는데 박홍이가 옆에서 죽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 한 짓을 알거든. 도망가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이 죽이라는 거예요. 박홍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박홍이가. 그래서 곽재호가 거의 일주일 만에 의병을 만든다. 대단합니다. 이 곽재호, 문과 출신. 신림이 가서 또 돌아가시죠. 전사하시죠. 이 신림이 그 당시 제일 유명했는데, 참 무식 용감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무관들은 좀 무식했어요. 근데 이순신만은 예외예요. 이순신이 문과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문과 시험을 많이 보다가 떨어져가 문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문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논어의 정통파다. 이런 얘기, 논어의 정통파다. 조카들을 논어로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신림 뭐 이런 분들은 유교를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순신은 유교를 굉장히 잘 알았다. 논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다. 논어뿐 아니죠. 사서상령을 다 잘 알았다. 선조 명까지 다 잘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 오늘 도망가면서 이제 한영을 경복궁을 버리면서 도망가면서 야 빨리 왕 만들어라 세조 책봉하라가 하고 선조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도망갈 때 이 참 재밌어요. 하도 급해가지고 말이야 버선발도 안 씻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 뭐 광영 보고 뭐 너희 임금에 갖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유승룡이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전쟁 안 일어난다 그러다 전쟁이 났으니까 너는 이제 남아가지고 경복궁 지키라. 경복궁 지키라. 즉 너는 여기서 죽으라는 얘기죠. 경복궁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옆에 있던 이양복이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승룡은 굉장히 훌륭한 대학자시니까 혹시 명나라 사시려면은 접대할 일이 생기면 우리 유승룡 같은 우리 거인이 나가서 대유학자가 나와야 되지. 유승룡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 유승룡이가 어가행렬에 딸랑딸랑 따라가요. 그게 선조가 니는 경복궁에서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양복, 백사 이양복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룡은 데려가야 됩니다. 이래 된 거예요. 데려가야 되는데 또 이 양반이 선조가 막 가다가 버선발 나오고 비도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 가다가 이제 임금 먹을 밥을 이렇게 짓는데 밥상을 딱 차려놓으니까 막 궁녀들이 와가지고 막 여자가 막 손을 밖으로 다듬어 가고 막 내시가 밥을 다 주워 가고 막 이렇게 이 난장판이야. 여러분 이틀 한번 굴러보세요. 안 되겠다. 밥 못 먹겠다. 이래가지고 따로 민가 방에다 밥상을 차려줘요. 밥을 끼리니까 옆에 따라갔다 영의지고 자시고 내시고 국민이고 할 것 없이 다 막 손을 찍어 넣어가 먹으니까 그런 난리통입니다. 그래 임진강에 또 왔네. 임진강에 또 왔는데 비도 오고 이래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백도도 모르잖아요. 그게 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율곡 선생이 내가 선조를 기다렸다 하면서 화석정이라는 정자에다가 불을 지피라. 만약에 왕이 오면 불을 지피라 해서 불을 지피가 화석정에다가 불을 지피가 배를 건넜다 하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그런데 실제 상황은 민가를 태운 것 같아요. 민가를 태운 것 같고 그래 이율곡이가 10만 양매설을 주장했으니까 그때 또 옆에 또 화석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고사로 해서 재미삼아 이율곡 선생이 절개가던 화석정을 갖다가 불태서 건너갔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재미나게 맨날 신하들이 노비들이 화석정에 기름을 먹였대요. 기름을 먹여가지고 비가 와도 잘 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 하여튼 그만큼 긴박했다. 긴박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면서 강영은 니는 어디로 가고 니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서 납니다. 이런 상황에 혼미백산에서 가는데 이순신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게 키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건 이순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 권희씨가 오고 이렇게 해서 옥포해전을 첫 해전을 하는 겁니다. 옥포해전을 하고 적진포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출전을 이렇게 합니다. 여수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옥포로 갔다가 하포로 갔다가 적진포를 하는데 25척을 끌고, 판옥선 25척을 끌고 오는 거죠.
여러분 좀 이렇게 이 전쟁을 리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리얼하게. 판옥선 25층 같으면요. 뒤에 그때 대충 어선들이 한 50줄 따라와요. 후장성세를 해가지고 뭐 옆에 뭐 따라와요. 깃발만 잔뜩 꽂고 이렇게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얘네들은 700척이라는 거예요. 700척. 그 옥포해전 첫 해전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 이순신이 왜 옥포를 다급히 갔냐. 얘네들이 너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여기서 뒤통수를 쳐야 인마들이 소위 빡 골아야 한다. 후퇴한다 해서 조선이 살아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호탄을 쏘는 거예요. 딱 쏘고 옥포에서 딱 이기니까 출항한 김에 배를 한번 타면 항공만 하면 뜨면 한 달 동안 육지 안 내리잖아요. 방학선 타면 출항하면은 한 일주일간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오면서 이제 하포로 오고 적진포로 해서 여기서 이제 본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하루 이틀 상관이에요. 그 말은 배 안에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 배멀미 많이 하잖아요. 저도 배멀미 많이 하는데 배에서 한 3일 동안 타고 있어 봐요.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와서 오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니까 좀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는데 상세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포, 적진포 이런 데 보면은 전쟁 전술이 다 달라요. 옥포에서는 딱 일자진 써가지고 해놓고 하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딱 가니까 얘네들이 배가 정박해 있어요. 그 이순신이 공격을 안 해요. 쟤들이 탈 때까지 기다리라. 그 빈배를 쏘면요, 이 왜군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노랗길하고 빈배만 하면 정가가 반밖에 안 돼요. 배도 부숴야 되고 사람도 잡아야 되니까 이순신이 쟤들이 배 탈 때까지 기다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 배를 다 타면은 그렇게 보니까 후황전하다가 이순신 배가 오니까 일본 애들이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배를 타는 거예요. 다 타고 난 뒤에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또 마지막 말이 또 유명해요. 한 배는 남겨둬라. 육지에는 마다 다 타고 도망가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한 배가 남아갖고 이제 산에 도망간 놈들 타갖고 도망가는데 여기에 숨었다가 맞아 한 배까지 다 죽여요. 이순신이. 야, 그래서 이순신 보고 내가 놀랐는 게 우리 같으면 빈배 보고 막 치달아갈 것 같아요. 뭐 빈배 보고 막 돌격을 할 것 같은데 이순신이 침착하게 태산처럼 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한 배는 남겨두라. 마지막 한 놈까지 다 잡아가지고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순신 정말 냉정하신 분이죠. 그래가 이제 적진포로 돌아가지고 여수로 도착하잖아요.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장기를 썼는데, 이순신이 내가 몇 층 버스 딱 하는데, 그 원규이를 갖다가, 원규이는 별로 할 일 없다, 한 일 없다, 이래 적은 거예요. 그때부터 극단적으로 원규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규이가 원래 좀 성격이 그래요. 원규이가 말을 워낙 안 들어요. 여러분, 어느 조직에도 가보면 알겠지만, 원규이가 이순신보다 나이가 5살이 많거든요. 줄서락한데, 줄도 안 서고, 명령을 내도 명령도 안 들고, 모여락해도 안 모이고, 술만 퍼마시고, 자기가 고향 선배라는 거죠. 그리고 문과에 군복이 높다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이순신이 제 기억으로는 사표를 써요. 이 대단히 못해 먹겠다, 이거. 원규이 때문에. 이순신 성질에 그런 걸 봐줄 수가 없어요. 예, 참고로, 명장 밑에 쫄장이 없는데, 명장 밑에 그런 사람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명장은 그런 사람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명장 밑에 들어가면은 훌륭한 군인이 되든가 빠져나가야 돼요. 명장 밑에 있으면서 개기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부사령관이 원규이 개기니까 이순신이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규이한테 가서, 권율한테 가서 원규이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 어떻게 좀 해라 했더니. 그러면 그때 상군 통제사 할 때는 이순신이 높았거든요. 그러면 그 권율 장군이 이제 두 사람 불러가지고, 야, 원규이 너 상군 통제사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원규이가 권율이 또 이상한 또 일을 해요. 야, 술 한잔 먹고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고 하여가 보내버립니다. 지휘 계통을 분명히 안 세워준 거예요. 이순신이 화표를 냈는데, 원규이 때문에. 권율이 불러갖고, 야, 너가 아는 사이끼리 술 한잔 해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급이 다른데, 별 4개하고 별 1개하고 직급이 다른데 막무를 알게 하니까 또 이순신이
권율 장군을 또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순신이 다 한 일이기 때문에 장계 때문에 원교인의 공을 갖다 뭐 취하였다나 뭐 이걸 안 했다는 거지. 원교가 별로 한 일도 없어요. 사실상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하면은 배들이 나가면 그냥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법이 있어요. 육지에도 진법이 있고 뭐 바다에도 진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방패처럼 생긴 방패진이 있고 또 원형진이 있고 뭐 이상한 진이 있고 허격진이 있어요. 이 대목을 좀 제가 좀 잘 얘기하고 싶은데, 군사를 움직일 때는 한 사람이 10,000명을 움직이듯이 왼손을 하면 군사가 왼쪽으로 쫙 가고 오른손을 하면 군사가 10,000명이 왼쪽으로 쫙 가고 일사물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해체 모여 방패진에서 원형진을 모여 이렇게 하면 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배가 가가지고 원형을 기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즉 훈련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깃대를 쫙 올리면, 계양대를 올리면, 파란 깃발 올리면 원형진, 파란 깃발 올리면 방패진, 또 뭐 흰색 올리면 하객진. 훈련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을 치려면. 안 그러면 오합지졸 돼가지고 적기에 부딪히고 난리 납니다. 그래야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순신은 그래 평소에 훈련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원교인은 지는 뭐 약 30주 배가 있었는데 훈련 안 하니까 적들이 쫙 돌으니까 진을 치자 하면 아무도 진을 안 쳐요. 뭐 방패진이냐 무슨 진이냐 뭐 무왕장왕하다 이라 모르겠다 갖고 도망가 붙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순신은 아침마다 원형진 한번 치고 방패진 한번 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 제가 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하율진에 요배 누구는 성선이 누구고 이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타고 내가 깃발을 들면 네가 앞으로 가고 네가 이리로 가고 하격진이니까 딱 들면 오른쪽이 쪼아리고 딱 들면 왼쪽이 쪼아리고 이게 여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순신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순신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딱 해서 대장선 뒤에서 깃대를 딱 올리면 돌격대 거국선이 쫙 들어갔다 빠졌다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전법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장수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훈련되지 않는 병사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순신 병사만 훈련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원기인 박홍은 뭐 그냥 뭐 당나라 군사야, 당나라 군사. 그래가 적선 200보의 사이에 들어오면 총을 쏴라 이런 거예요. 배가 출렁출렁거리니까 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장수라면 이럴 거예요. 화살을 쏴봐가지고 떨어지는 위치가 100보다 200보다 이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 얘들 타격 생산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천자통통은 무슨 화살을 쐈을 때 떨어지는 위치, 현자통통은 어느 위치, 그러고 신야통통은 적 근접전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배가 움직이는데, 이 포선이 움직이는데, 이걸 갖다가 뭐 어떤 사람도 이러더라고. 삼각함수를 써가, 탄젠트를 써가, 삼각대를 딱 놓고 해가지고, 포신을 조정했대요. 그래, 뭐 전 세계에서 뭐 삼각함수를 갖다가 탄젠트를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대요. 이순신은 굉장히 과학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훈련이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이다. 제가 한산도에 가봤는데, 운주당, 재성당 가보면은, 이 백길이 바닷물이 들어있는데 바다 건너에 화살터가 있어요. 그래 전쟁할 때 보면은 그 거리 감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가 육지에서의 거리하고 바다에서의 거리는 서로 달라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골프 친 사람 낮에 거리하고 밤의 거리하고는 달라요. 밤에 보는 거리하고 낮에 거리는 거하고 다르는데 그 화살을 갖다 쏘는데 바다 건너 쏘는 거예요. 그렇게 이순신은 바다처럼 상상하고 그 활을 쏘는 거예요. 육지에서 100m를 했는데 바다에 가면 거기 200m 연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순신이었다는 거지. 그냥 뭐 얼렁뚱땅 하는 이순신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뭐 길백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를 보면 우리가 한옥선, 이거는 책기분해하는 건데 특징이 우리는 평저선, 이거는 되어갖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평저선인데 평저선이니까 밑바닥에 물에 저항이 없잖아요. 그렇게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돌 수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돌 수 있어요. 얘는 밑에 이게 뭐라 합니까? 이게
밑에 마루처럼 이게 있으니까 배가 돌지를 못해요. 찍기는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하는데 배를 회전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얘는 제자리에 앉아갖고 휙 도는 거예요. 파녹스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래 만들었나? 빨리 돌기 갖고 파녹스에 가서 붙어갖고 깔고를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녹스의 특징, 이걸 아셔야 돼요. 크기를 보면은 파녹슨이고 얘가 이런 배예요.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장된 게 아닌 건 모르겠지만 파녹슨이 커요. 크니까 이제 와서 깔고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천하같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녹슨이 또 점잖하게 있으면 개떼처럼 막 새끼분애들이 막 돌기 앞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돌기 앞으로 상상해 보시면. 그러면 그 포로 갔다 오는 놈은 다 잡아가 못 오게 해야 돼요. 처음에 천자, 현자, 지자, 성자 쏘고 마지막에 하자까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근접하면은 못하게 다 만들어요. 그게 이순신 전법입니다. 일본 애들은 전속으로 돌격해가 와가지고 붙어가 갈고리를 끌고 올라와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야, 그래, 이순신이 또 생각한 거예요. 야, 이마들 잡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거북선을 가갖고 올라오든지 말든지 희접부자 해서 거북선 만든 거 아닙니까? 거북선 만들었죠. 오만 종류 총 다 만들었죠. 이순신 전문을 완벽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고, 총통도 천자문, 천자통, 현자통, 이게 천자문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 가물에 누르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이 총통이 이게 파열돼요. 한번 이제 임진왜란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파운선 타는데 포를 한 빵 쐈어요. 포를 한 빵 쏘면 여기에 화약을 넣고 구슬을 짠뜩 넣어갖고 빵 쐈는데 이 뜨거워요. 뜨거워갖고 그 다음 화약을 못 넣어요. 그럼 돌아가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붓든지. 그러니까 이 총통이 부쉈지. 이게 하도 쌓아가지고.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출토된 건 이게 다 입구가 파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한번 쏘고 나면은 한 2발까지는 모르겠지만 서너 발 쏘고 나면 대포를 쏘고 나면 식혀야 돼요. 그럼 이걸 빼갖고 다음 대포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 시간차 공격을 잘 해야 됩니다. 시간차 공격을. 그거를 파녹슨 안에 300명 군사가 야, 천자통 준비 1발 장진, 3발 장진, 물 갖다 부, 뒤로 빼, 다음 대포 넣으면 집어넣어. 통제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접근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화살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나가.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본 애들은 그냥 쫓아오니까 특별한 전술이 없는 것 같아요. 걔들은. 걔들은 새끼변에 타고 쫙 하고 그래야 되니까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동선에서는 엄청난 내부에서는 인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지. 오리가 떠갔을 때는 밑에서 발이 움직이듯이 파동선 내부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최근접하면 성자총통으로 쏘는 거예요. 총기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병기가 없다 하는데 조총 하나 가지고 계속 온 건데 우리 병기가 훌륭했죠. 그런데 이렇게 병기가 훌륭한 병기가 있는데 왜 박하고는 도망가고 원기는 그래 못했나. 결국은 리더십이에요. 결국은 리더십이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일본군 배는 대장성 방선만 해요. 그래, 딱 대장성 호위하고 조총으로 쏘고 이러는 거예요. 조총으로 쏘는 거예요. 포가 잘 발달 안 됐으니까. 아마 걔들은 철기 문화가 늦어가지고 이 포 만드는 기술도 없는 것 같아요. 찌맨한 거 이런 거 만들어가 오는데 떼거지로 와서 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칼로 설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소총이니까 이거 뭐라 합니까? 스나이프, 저격수가 딱 대장선 이수선을 쏘아라. 저격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시민이가 그래 죽습니다. 진주승에서. 김시민이가 죽는데 진주승에서 다 이긴 줄 알고 성을 둘러보는데 일본군 한 놈이 시체 속에 누워져 있다가 딱 꺼내갖고 김시민을 쏘는단 말이야. 그래 김시민이 머리 맞고 죽거든요. 이때도 스나이퍼가 있는 것 같아요. 얘들 스나이퍼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격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격수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상대의 그 기세라든가 그걸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옥포에서 이제 첫 해전에서 5월 4일 가고 학포에서 5월 7일 가고 5월 8일 가고 해서 요때는 출항을 한번 해서
쭉 도는 거예요. 이때까지 배 못해 안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와서 쉬다가 여수에 와서 이제 하약도 재장진하고 포도 청소하고 뭐 화살도 또 차로 채우고 재장진해서 서천으로 이제 사천으로 떠납니다. 이때 거북선이 나가는 거예요. 첫 옥포전투에서 거북선 안 낸 이유는 뭐 전략을 노출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거북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거북선을 비장의 무기를 뒤에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랑한다고 말이지. 옥포전부터 막 거북선 들고 막 나가요. 다 내 전략을 노출시키고 이랍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거북선은 다음 차례에 딱 해서 사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순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순신 보면 너무나 치밀하죠. 아마 조금 샜는데 전쟁이 4월 13일에 일어나잖아요. 임진왜란이. 왜 4월 13일이냐? 여름이면 태풍이에요. 태풍. 겨울에는 또 못해요. 그러니까 4월달밖에 올 수밖에 뿐이에요. 그래 임진왜란 이거는 도요토미가 4월달에 쳐들어가서 10월달 끝낸다. 뭐 이런 타임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4월달에 들어가서 겨울에 오기 전에 끝낸다. 겨울에 오면 힘들어진다. 이런 스케줄이에요. 얘네들이 전쟁 스케줄이. 그래서 4월달에 왔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래 됐는데, 이순신은 이제 그때, 이거는 1994년도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2년 좀 얘기인데, 시를 짓잖아요. 비바람 부슬부슬 헛뿌리는 밤에 생각만 아무나하고, 간담이 찢을 것 같고 아프고, 나라가 초토화됐으니까, 살이 애인 듯 하고, 강산은 참혹하고, 물고기에 새들을 살피우고, 허둥지둥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리가 아무도 없네.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때 질병으로 시체에 있는 그 전염병 때문에 동네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죽어요. 뭐 그래 뭐 계질도 돌고 뭐 전염병 돌고 해가고 뭐 전쟁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참혹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 배가 고파가지고 뭐 옆집 애하고 밥 까먹었다 하는 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정도로 참혹한 상황입니다. 물고기와 새도 살피운다. 나라를 바로잡을 세울 리가 아무도 없다. 제갈공명이 그립다. 곽자가 그립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이제야 여러분이 임금만 속였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약속을 했는데 2년이 되도록 나라를 못 지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제갈공명이 그립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순신은 제갈공명보다 훨씬 나아요. 이순신은 62전 전승입니다. 제갈공명은 마지막 사마한테 지잖아요. 이세돌이가 이창호 바둑 선수가 연승이 몇 회인가 40 몇 회예요. 40 몇 회. 이 전쟁을 62전 60승 했다 하는 건 바둑도 아니고 이런 일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게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게 없어요. 제갈공명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갈공명보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신이에요, 신. 제가 보기에는 불가사의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이순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완벽성을 보여준 사람, 그리고 뭐 문과나 이과나 대해서, 그리고 삶을 증명한 사람. 이순신을 왜 존경하냐면은 유학도 많이 했지만 전쟁에서 그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시면 좀 빨리 가야 되겠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인력풀이 있단 말이에요. 이왕도 있고 조식도 있고 김성일도 있고 뭐 윤옥도 있고 윤도수도 있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전쟁을 이끄는 승리를 이끄는 그렇게 증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퇴계 유행성이 그렇게 훌륭하지만 이 병사까지는 못 미쳤단 말이에요. 나라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일국은 말만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뽑아보면 이순신밖에 뿐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유교에도 그렇고 전쟁에도 그렇고 모든 삶을 증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저거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거예요. 우리나라 유학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유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총통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뭐 이기 이원설, 이기 일원설, 뭐 철학이 고도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전쟁이 났는데. 이원술이냐, 이원술 어쩌라고 전쟁이 났는데. 그렇지만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철학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메이지 유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학자들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문과가 있었기 때문에,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이순신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같은 이순신은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참 이순신을 한때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었지만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순신에 비하면. 가면 갈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순신은 같은 전략을 두 번 사용하지 않는다. 옥포에서는 해전하고, 당포에서는 해전하고, 한산도에서 해전하고, 명량해전하고 다 달라요. 그 삼전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같은 비슷한 건 쓸 수 있겠지만은, 같은 전법을 두 번 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처음에는 바람 불고 날씨가 나쁜 데는 공격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가 일본군들이 한 얘기가 이순신은 바람 불고 비 오면 안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배를 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순신 절대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안 오는데 밤중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순신 같은 전략을 두 번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기습을 당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일본인들은 기습의 명수들이에요, 명수. 그러니까 5km 앞에, 10km 앞에 망군들을 다 줘가지고 기습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야, 누가 그랬잖아요. 전쟁에는 저도 수비에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메가든가? 기습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습을 당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다는 거예요. 지휘자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선조에서 인력풀에서 지휘자가 누구냐? 선조인데 이 흐리멍텅한 선조가 지휘를 잘못하니까 엉망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도 똑같은 거예요. 각각을 보면은 이율곡, 유성룡, 윤두순 각각을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지휘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히 통제하고 지휘했다는 거. 완벽히 통제하고 지휘했다. 그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중일기가 계속 되고 있고, 이게 참고를 아시고, 두서는 얘기지만은, 오늘 이순신의 그 전략, 그렇게 우연이 결코 아니다. 이순신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산도 대첩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한산도 대첩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또 전쟁사 쪽으로 또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치고 나니까, 세 번 했잖아요. 당포에 지고, 일포에 지고 나니까, 도요토미, 일본 애들이, 소위 말하는 화가 되게 난 거예요. 야, 우리 무적의 일본 놈들이, 이름도 듣도 보던 놈, 이순신한테 깨졌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갖고 한양으로 막 가던 와키자키가 뭔가 전 육군을 갖다가 끌고 이순신을 잡아라. 이게 한산 대첩이에요. 이거는 그냥 백으로 붙었는데, 도요토미가 딱 보더니, 야, 남해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순신이라는 친구가 있어? 저 놈 잡아. 그랬더니, 육지에 갔던 애들이 쫙 다 내려오는 거야. 이순신 전략 성공한 거죠. 밑에서 치니까, 보러 가던 애들이 남해로, 바다로 다 내려오는 거야. 다 내려가 배 타고 오는데, 와키자키, 이 양반, 이 친구가 또 골 때리는 친구예요. 와키자키가. 그 하늘에 떠온 거지. 딱 했는데, 이순신 잡아 공로를 채우려고 지 혼자 출교해. 지 혼자 배를 한 50척 끌고. 정군이 700척이 다 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와키자키가 밤중에 내가 이순신을 먼저 잡을 거야. 걔가 나가고, 여기 와서 한숨 대박 깨지는 거야. 대박 깨지는데, 작전의 승리다. 하객진의 승리다. 그래서 배를 딱 숨겨뒀다가 싹 나가갖고 포위를 한단 말이에요. 하객진 탁 왼날개 오른날개 이렇게 하는데 거북선이 나가서 막 난리를 치는데 야, 한편의 예술인 것 같아요. 예술인 것 같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그냥 단순히 전쟁사가 아니고 한편의 예술 같아요. 요즘 미드웨이 영화가 좋다 하지만은 한산도 대첩 못해요. 그래서 행설설하지만 난중일기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순신 같은 위인도 계시고 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이순신은 다 헤쳐나왔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